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시 수업의 주제는 생명현상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업의 주제를 배우기 전에 먼저 생명과학이 어떠한 학문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특성과 생명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을 심화적으로 배우기 전에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이 생명체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차시에 생명현상의 특성을 연구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귀납적 탐구 방법과 면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생물이 가지는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어떤 대상이 생물인지 비생물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겠죠. 네, 주로 이 단원에서는 예시를 주고 그 예시가 어떤 생명현상의 특성인지 우리가 파악해내는 문제가 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현상의 특성 10가지의 의미와 각각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공부를 해나가는 게 이 차시의 되게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번 수업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10가지 특성을 어떻게 자료를 구성을 하고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써 있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배울 10가지 생명현상의 특성입니다. 그 중에서 왼쪽에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왼쪽에 나와 있고 오른쪽에 2번 물질대사라고 적혀 있는데 왼쪽에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내용을 넣은 이유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생명현상의 특성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 또는 다양한 생물들의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생명현상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생명현상의 특성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부터 살펴볼 건데요. 세포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이 작년에 통합과학 수업을 했을 때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세포라는 것은 모든 생물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모든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구조적 단위라는 것은 세포도 어떤 특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를 가진 세포가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단위라는 것은 이런 특정 구조를 갖고 있는 세포가 어떤 우리 몸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세포가 한 개로 구성된 단세포 생물부터 세포가 여러 개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세포의 구조인데요. 세포의 구조는 보통 핵이 있는 세포의 경우에는 핵과 세포 소기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DNA, 유전물질이죠. 유전물질인 DNA는 히스톤 단백질과 함께 염색사를 구성하고 있고 이러한 염색사는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라는 좀 더 응축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4단원 유전단원에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자세히 배울 예정이고요. 이제 핵을 제외한 세포질 부분에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리보솜 등등등이 이제 세포 소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세포는 어떤 생물인지 그리고 그 생물의 몸에서도 어떤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인지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는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이 세포의 기본적인 구조, 핵을 갖고 있는 세포라면 핵과 세포 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본적인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알아볼 두 번째 생명현상의 특성은 물질 대사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세포입니다.
물질 대사라는 거는 세포가 관여하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의미해요. 네, 선생님이 아직 이 아이패드에 펜을 쓰는 기능을 잘 익히지를 못해서 글씨체가 좀 이상한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랑 온라인 수업을 좀 하다 보면 글씨를 좀 잘 쓰는 날이 오겠죠.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질 대사라는 거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저분자 물질, 저분자 물질이라는 거는 크기가 비교적 작은 물질을 의미하고 고분자 물질은 크기가 비교적 큰 물질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크기가 좀 더 커지는 합성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물질 대사를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밑에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시 3가지를 들어놨는데요. 첫 번째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물질 대사입니다. 광합성이라는 물질 대사는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이고 식물세포에서도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물질대사예요. 광합성이라는 건 어떤 물질대사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물과 CO2와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더 큰 고분자 물질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물질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은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물질대사겠죠. 두 번째로 설명할 물질대사는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이라는 물질대사는 광합성과는 다르게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물질대사예요. 광합성이 포도당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에 속하는 물질대사였다면 세포호흡은 합성된 또는 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섭취된 포도당을 분해하는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물질대사입니다. 이러한 세포호흡과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물질대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빼먹고 설명을 안 한 내용이 있죠. 광합성과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에서 엽록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관여해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예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소화와 같은 물질 대사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소화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주변에서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더 작은 물질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같은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물질 대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화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섭취된 상태로 입이나 위, 소장을 거치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물질 대사, 세포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에 해당되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고분자 물질이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지방산과 같은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기 위해서는 소화 효소가 필요해요. 소화 효소라는 거는 이러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체온에서도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화 효소가 어디에서 합성이 되냐면 세포 안에서 합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 자체가 광합성이나 세포호흡과 같은 물질 대사처럼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아니더라도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소화도 물질 대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영상을 찍어본 게 이번 수업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좀 말이 꼬이기도 하고 이제 이게 내가 말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아마 좀 더 여러분하고 온라인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영상을 조금 더 많이 만들다 보면 더 질 좋은 수업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 판서 속도가 조금 느리거나 하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 소화 효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한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소화 효소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소화 효소는 이제 다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이런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큰 물질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같은 이제 작은 물질로 분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효소라는 거는 이러한 물질 대사가 조금 더 빠르게 우리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없다면 사실 소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은 2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테니까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배워볼 생명현상의 특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내는 자극이라는 것은 생물체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부 자극일 수도 있고 생물체 몸 내에서 주어지는 내부 자극일 수도 있는데요. 생물체들은 이런 외부 내부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경계라는 시스템 때문인데요. 이러한 신경계는 신경세포라고 하는 다양한 신경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단원 신경계 단원에서 이 신경세포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신경계는 크게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 그리고 우리 온몸에 뻗어 있는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초신경계는 크게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그리고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의 조합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시로는 밑에 나와 있듯이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지렁이가 이동한다. 이러한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지렁이에게 빛이라는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지렁이가 이동한다 라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게 대표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 예시가 됩니다. 또한 사람의 눈에서 빛의 세기가 조절이 되었을 때 동공의 크기가 변화되는 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배워볼 생명현상의 특성은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밑에는 외부의 변화라고 적혀 있는데 외부, 내부 다 해당돼요. 외부, 내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 몸,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항상성은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네, 여기 잘못 써 있어요. 호르몬의 조절로 이루어지는데요. 자율신경계는 아까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신경계에 속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라는 거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몸의 기관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조절로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호르몬이라는 거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특정 세포에서 특정 호르몬을 분비했을 때 이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해서 어떤 특정 기관의 작용을 자율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따라서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즉 화학물질인 호르몬의 조절로 항상성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예시에는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의미하는 혈당량, 그리고 온도, 체온,
다음에 체내 수분량 조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뭐 혈당량, 체온, 체내 수분량, 삼투압 등이 뭐 유지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항상성 유지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배워볼 생명현상의 특성은 발생과 생장인데요. 발생과 생장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발생이라는 거는 정자라는 생식세포와 난자라는 생식세포가 이제 합쳐져서 이룬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세포수가 증가하고 각각의 세포들이 세포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어서 특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엄마의 몸속에서 수란관에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일어나죠. 이렇게 형성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자궁에 착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궁에 착상된 수정란이 이제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나서 아기라는 개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발생이라고 해요. 이러한 발생을 통해서 아기는 다양한 세포로 구성이 되게 되고 각각의 세포들은 그 형태와 기능에 맞게 특이성을 갖게 되고 기능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엄마의 몸속에 자궁 속에 아기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개월수가 지나면서 아기는 조금 더 몸무게도 늘고 크기도 커질 거예요. 또한 아기가 이제 엄마 몸에서 태어나게 되면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면서 점차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이 생장입니다. 개체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 그 중에서도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세포수가 증가하고 몸의 크기는 커지며 이에 따라 몸무게가 증가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보통 예시로는 개구리 수정란이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되는 것을 발생이라고 하고, 이러한 개구리가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생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생명현상의 특성을 배워볼 건데요. 선생님이 생각했던 1차 수업 내용 길이보다 조금 강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힘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7번째 생명현상의 특성은 생식이에요. 생식은 자손을 남기는 현상, 즉 생물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손을 남기는 현상을 생식이라고 하는데, 생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성생식, 두 번째는 유성생식인데, 이 두 개의 구분 기준은 암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냐 만들어지지 않냐, 즉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을 해서 자손을 만드냐, 결합을 하지 않고도 자손을 만들 수 있냐를 의미합니다.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이 필요 없는 경우를 무성생식,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인해 자손을 남기는 생식 방식을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성생식의 예시에는 사람의 경우가 있죠. 남자와 여자에서 각각 감수 분열, 즉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소에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죠. 이러한 감수 분열로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 그리고 정자와 난자의 수정, 그리고 발생에 의해서 개체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생식 방식을 유성생식이라고 하고, 집신벌레와 같이 이분법, 즉 세포가 그냥 단순히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분법에 의한 생식, 그리고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출합법. 그림을 그려보자면 세포가 하나 있어요. 이게 히드라 한 마리예요.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서
세포가 점점 조그만 세포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출하야. 그래서 세포가 하나였다가 조그만 애가 두 개가 생겨. 요게 히드라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하법인데 이런 집신벌레와 히드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암수 생식 세포가 필요가 없죠. 이러한 방식을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생식과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유전인데요. 유전이라는 거는 생식의 과정에서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아까 전에 생식 설명할 때 유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몸에서는 정자가, 여자의 몸에서는 난자가 만들어졌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정수에서는 정자를 만들고 난수에서는 난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세포분열이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던 세포의 DNA가 생식세포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자와 난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서 만들어진 개체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신 DNA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 예시가 생명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생명이다 라는 예시가 있는데요. 어머니의 성 염색체는 이제 XX죠. 남자의 성 염색체는 XY예요. 아들의 X 염색체는 엄마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성 염색체, 그 중에서도 X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로부터 X 염색체를 받게 되는데 생명은 X 염색체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생명이라면 아들은 생명일 수밖에 없죠.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유전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배워볼 생명 현상의 특성은 적응과 진화입니다. 발생과 생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의미가 확실히 달랐어요. 그래서 구분하기도 쉽고 발생의 의미, 생장의 의미를 설명하기가 쉬웠는데 적응과 진화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개의 의미를 완전하게 떼어내긴 쉽진 않아요. 적응이라는 게 뭐냐? 작년에 통합과학 시간에 선인장 예시를 든 게 기억이 나나요? 선인장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막에 많이 살죠. 그런데 사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식물이 잎의 형태로 잎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넓은 잎의 형태로 이파리를 갖고 있다면 잎의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분 증발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식물은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건조한 지역에서 그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형태를 띠게 되었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잎의 모양이 넓은 잎의 모양이 아니라 뾰족한 가시 모양의 잎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출을 통해서 공부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선인장과 같은 생물, 예를 들어서 선인장과 같은 생물은 건조한 환경에 따라서, 사막과 같은 환경에 따라서 형태, 즉 잎의 형태가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생물의 환경에 따른 형태, 구조, 생활 방식의 변화, 이것이 적응이에요. 그럼 진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적응에 따른 새로운 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작년 통합과학 시간에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칫의 부리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나요? 갈라파고스 군도 섬마다 핀칫의 부리의 모양이 달랐어요. 즉, 새들이 각각의 섬에 살게 되면서 그 섬의 먹이에 맞게 부리 모양이 변했겠죠. 적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응 현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한 섬에는 그러한 부리 모양을 갖는 핀칫새들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되다 보면 같은 핀칫새였는데 섬마다 새로운 종의 핀칫새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것이 진화예요. 그래서 적응과 진화는 사실 두 개를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예시가 나왔을 때 적응이냐 진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적응을 통해 진화의 가능성이 있나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출에 방금 설명한 것처럼 선인장 예시를 설명했었고 크고 단단한 종자를 먹는 핀칫새는 턱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 살충제를 살포한 후 살충제의 저항성을 갖는 모기가 증가하였다. 즉 살충제 저항성을 갖는 모기가 그러한 살충제를 도포한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오랜 시간에 걸치면 살충제 저항성을 갖는 모기가 증가할 거야. 이것도 적응과 진화의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었나요?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업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 생명과학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수업을 해서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부터 적응과 진화까지 설명을 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각의 의미와 그리고 생명현상의 특성에 해당되는 예시에는 무엇이 있는지 요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진 않았는데 교과서를 읽어보면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 1번부터 10번까지의 특성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고 각각의 해당되는 예시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다 들은 후에 해당되는 교과서 페이지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1차 시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더 퀄리티 높은 2차 시 수업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